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시댁 식구들, 아니 시어머니라는 사람 때문에 엄청난 큰일을 겪고 결국 남편과도 이혼해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처음에 시댁이 못 산다는 걸 알곤 있었지만 그렇게 대놓고 피를 빨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 전에 제대로 참교육을 하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네요. 남편과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저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시기였고 남편은 친구가 자주 다니던 곱창집의 사장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곱창집 사장님은 친구의 사촌 오빠였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누가 봐도 딱 듬직하고 착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였습니다. 곱창도 맛있고 사장님도 서비스를 많이 주시고 해서 그 곱창집을 한두 번 가끔 간다는 게 언젠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갈 정도로 자주 가게 되었고 결국은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결혼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 집은 저희 집과는 다르게 많이 힘들게 사셨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를 보러 시댁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 2개짜리 허름한 주택에서 남편과 시모가 살고 있었어요. 화장실은 곰팡이가 가득해서 거기서 볼 일을 어떻게 보나 싶을 정도로 비위생적이었고 주방은 물론 생활하는 방들도 벽지가 누래 있었고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아버지 없이 시어머님이랑 이런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처음 본 시어머니는 집의 환경과는 다르게 그 나이대 분들에 비해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나이도 훨씬 젊어 보이셨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상용 오빠 여자친구 김도희라고 합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래, 왔니? 참 많이 이쁘게 생겼구나. 우리 상용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지금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닌다면서? 그럼 돈도 많이 벌어놨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없이 살아서 우리 상용이 아들 될 사람은 능력 좋고 돈 많은 여자랑 장가 가길 바랬었는데 네가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전 시어머니가 제게 첫 이야기를 하실 때부터 돈 얘기를 꺼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홀로 남편을 힘들게 키우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돈 얘기를 꺼내시니까 기분이 언짢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2분 다 살아는 계시고? 네, 어머님은 집에 계시고 아버님은 건설 장비 대여해 주시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 그럼 아버님이 그 비싼 기계들을 운영하고 있으니 집은 좀 살겠구나. 잘 됐다, 잘 됐어. 우리 상용이가 애비도 없이 입을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그동안 못 먹고 자라왔는데 이제 좀 풀리나 보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해오는 게 보통의 의식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남들과 다르게 제가 집을 해오고 남편 집에서는 돈이 없으니 냉장고 하나 정도는 해준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신혼집을 구하자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죠. 아무리 못 살아도 신혼집을 구하는데 냉장고 하나 딸랑 인심 쓰는 척 넣어주는 집안이 어딨냐면서 당장이라도 그 결혼을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바보처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렵사리 부모님께 설득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은요. 그래서 결국 전 아버지를 2주 정도 설득을 해서야 결혼 허락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제 신혼집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들도 저희 부모님이 다 사서 넣어주셨고요. 시댁에서는 정말 냉장고라도 해왔냐고요? 예단할 때 저희 부모님 주라고 시장에서 싸구려 이불 주신 분인데 그 비싼 냉장고를 해주셨을까요? 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가전제품이라든지 침대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냉장고도 하는 김에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곱창집도 모아둔 돈으로 차린 게 아니라 거의 80%는 대출을 받아서 겨우겨우 끌어모아 장사를 시작했던 거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걸 알았던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듬직한 남편 하나만 믿고 진행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결혼을 시작하면서 제 불행은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과 둘이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상용아, 엄마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 집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서 다리에 금이 갔대. 어서 좀 와줘야겠구나.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곧바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 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상용이 너 가고 엄마가 혼자 지내려니 너무 외롭더구나. 너도 알다시피 33년을 너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잖니. 솔직히 너무 외롭고 우울증이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나도 니네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이러다가 정말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저는 어머님의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까탈스러운 성격을 받아주기에는 제가 아직은 내공이 부족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보 같은 남편은 울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바보같이 얼싸안고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보면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감하게 있던 제게 남편은 도희야, 미안한데 내 어머님이면 당신 어머님이기도 하잖아. 정말 이렇게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돼. 그러니까 나 믿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될까? 나한테 당신이 많이 소중하듯이 어머님도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진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보면서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이 인간이 그런 말을 할 거면 어머님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말을 하면 되지. 어머님이 떡하니 앞에 서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여자가 안 돼, 난 못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머님은 간절한 눈빛으로 저만 쳐다보고 계시고요. 전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한순간 어머님과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전 슬픔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시어머니도 남편 말처럼 이제부터 제가 모실 어머님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은 제 희망에 불과하다는 걸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되어 알 수가 있게 되었지요. 시어머니가 천하의 망난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허구한 날 욕하면서 싸우는 아줌마들.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사과를 하러 다니는 게 일이었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깽판을 치는 경우도 있어서 물건값도 변상해 드려야 했어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 사람이 밖에만 나가면 어린 아이들처럼 사고만 치는 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실체를 알고 보니 정말 짜증이 더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하기에 저는 꾹꾹 참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그 망나니 짓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심지어 문제가 더 커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싸움이 커진 나머지 사람을 때리는 바람에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기도 했고 그 뒤처리는 다 저희 부부가 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뒤치다꺼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짜증내서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아마 점점 좋아지실 거야.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문제는 계속해서 터졌고 남편은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처럼 연신 사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갈라서자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졌고요. 시어머니는 돈벌이도 하지 않는 주제에 돈을 펑펑 쓰고 다녔는데
우리에게 손을 벌리다가 저희가 돈이 없다고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빌려준 사람이 저희 집으로 쫓아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제가 돈을 드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마치 저와 남편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뻔뻔하게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하더군요. 애미야, 20만 원만 줘봐라. 친구들이랑 밥 좀 사 먹게. 어머님, 그저께도 20만 원 받아가셨잖아요. 그걸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아니, 시애미가 달라면 그냥 주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어? 너희 집 잘 살잖아. 20만 원은 돈도 아니잖아. 근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어머님, 저희 집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의 소비 습관이 문제세요. 벌이가 따로 있으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돈을 막 쓰시면 어떡해요? 들어보니까 친구분들한테도 전부 쏘시는 것 같은데. 얘가 어디서 시애미 가르치려고 들어? 시끄럽고 돈이나 내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돈을 뜯어가셨습니다.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갔죠. 물론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맞지만 신혼집 외에는 딱히 도움을 안 받기에 매달 시어머니께 들어가는 100만 원은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안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하루가 매일매일 이어졌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저희 부부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더군요. 저희 사이에 예쁜 딸아이가 찾아왔다는 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어렵게 찾아온 아기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를 돌보며 되도록 좋은 생각 그리고 심란한 마음을 참을인짤 되새기며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육아휴직이 끝난 후 저는 다니던 대기업에 복직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님이 맡아주셨는데 마음이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손녀인데 무슨 일이 있게 하겠냐라는 마음으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봤는데 제 딸 소진이와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갔냐고 물으니까 머리가 조금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3살 배기 딸아이의 머리가 찢어지다니 놀란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제 딸이 머리에 3cm 정도의 상처가 나 있더군요. 이미 봉합이 완료된 상태이긴 하지만 속상한 건 여전했어요. 제 딸아이는 머리의 흉터를 평생 가져야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아이를 소파 위에 올려놓고 잠깐 외출을 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하더군요. 3살 배기 애를 집에다 혼자 두다니 정말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어머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아니, 저 피덩이 같은 애를 어떻게 혼자 집에 놔두고 외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큰일이라도 벌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많은 걸 바래요? 그냥 애가 다치지 않게 지켜봐 달라고만 했잖아요. 저는 결혼 4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건지 시어머니 역시 제게 화를 내시더군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 하냐면서 말이죠. 딸아이가 다친 모습을 본 저는 속이 풀리지 않았고 이성을 잃은 채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물러서지 않았고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에 의해 중재된 저희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또다시 시어머니를 옹호하며 제게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당신도 좀 너무했지.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건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흉터가 좀 남긴 했지만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당신이 좀 경솔했어. 그러니까 이따가 먼저 사과드려. 저는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다른 애도 아니고 본인 딸 머리가 찢어졌는데 어떻게 아직도 본인 엄마를 감싸고 돌 수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는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대화는 했지만 그것 외에 사적인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란 사람도 참 속이 없는 게 그 와중에도 사고를 치고 다니더군요.
저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용돈을 탈 수 없어지자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연 이율이 20%가 넘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데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에게 가서 고지서를 던지며 이거 난 못 주니까 당신이 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럴 때 당신이 어머니께 확실히 해서 다시는 못 그러게 만들어야지. 허구한 날 어머니 감사고 도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부모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 집구석에 괜히 들어와서는 이런 꼴이나 당하고 라고 그동안에 담아두었던 말을 남편에게 쏟아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갑자기 제게 뺨을 치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모든 걸 다 감내할 수 있어서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잖아. 꼭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이 날 힘들게 키워주셨다고. 당신 남편 힘들게 키워주신 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한 번도 제게 손찌검이라든지 심한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눈이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딸을 안고 울면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를 안고 친정에 가니 아버지는 난리가 나셨어요. 건설 현장을 돌아가며 험한 일을 많이 겪어보셨던 아버지는 당신의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충혈돼서 손녀를 안고 친정에 오는 모습을 보니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더니 곧장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런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1시간도 안 되어 저희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남편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는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저도 그만 흥분을 하고 집사람에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자네가 실수한 건 알긴 알아서 다행이구만. 그런데 도대체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당신 어머님께 했는가? 좋은 집에서 살라고 집도 얻어줬지. 매달 용돈도 드린다면서? 그러면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한 공간에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인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네, 앞으로 어머니 제가 주의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제가 집사람에게 손찌검하면 제게 무슨 행동을 하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게 와서 김서방, 이번 한 번만 용서해라.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애비 믿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멀리서 남편이 울면서 한참 동안을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다시 집으로 가게 되었죠. 물론 한 번만 더 제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혼할 각오하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 이후 정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알아듣게 말을 한 건지 한동안은 조용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사고도 안 치시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달라지시더군요. 밥 먹듯이 하던 외식도 하지 않았고 꾸미지도 않던 사람이 화장을 하고 옷도 고운 걸 골라서 입고 다니셨고요. 주방엔 얼씬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쌀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세상에 나이 60 넘어 사랑을 시작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랑 조심스럽게 만나는 중이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만나는 남자분은 5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라고 하더군요. 그 건물 가지고 임대를 해주면서 노후 생활을 하는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자식이 4명이 있었고 부인과는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연애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지만 변화에 대해선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사춘기 시절에 요조 숙녀처럼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흘렀을까요? 시어머니는 만나는 남자분과 결혼을 할 거라며 저희에게 통보를 하셨어요. 담담하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혼을 하시면 남자분의 집으로 가실 테고 그러면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시어머니가 자랑질을 하며 자기는 이제 건물주 사모님이네.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네. 이번 생일에 명품 가방을 사줬네. 라고 떠드셨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좋은 멜로디로 들릴 정도로 즐거웠어요. 지금 뭐라고 떠들든 나가시면 서로 볼 일이 거의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과 저, 우리 딸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산책이나 하자면서 저를 공원으로 불러내더군요. 가로등이 켜진 공원에서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엄마 결혼하잖아. 근데 내가 자식으로서 그동안 해드린 것도 없고 한데 우리가 혼수 좀 빵빵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 들어보니 지금 사는 집은 아들과 살고 있어서 새로 집을 구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해드리자. 뭐? 빵빵하게? 얼마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당신도 알다시피 그쪽 집안이 많이 넉넉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1억 정도 잡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1억? 당신 진짜 미쳤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무슨 혼수를 1억 원어치나 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엄마 나가시면 이제 당신도 편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해드리자.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그동안 엄마 힘들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혼수가 1억인 게 아니라 혼수 5천 정도 잡고 나머지 5천은 어머님 그 집에서 기죽고 살지 마시라고 드리자는 거지.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어머님에게 경제적인 도움 안 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 1억 모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당신 집이야? 근데 왜 내가 그 돈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뭘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 나랑 결혼하고 나선 쓰고 싶은 만큼 쓰시고 부족하면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펑펑 쓰고 다니셨는데 뭐가 힘들어? 힘든 건 그거 메꾸느라고 뛰어다닌 우리가 불쌍하지. 저는 답답한 소리를 해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1억을 혼수로 해드릴 만큼 넉넉하지도 않았고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 이상으로 드리는 데다가 마음껏 카드론 대출을 받으시는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많은 금액을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3천만 원 선에서 해결하자며 이것도 싫으면 그냥 보태지 않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시무룩한 얼굴로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살다 시어머니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다니 제 인생도 참 기구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만 잘 견디면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시모는 대뜸 다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상견례장에서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꼭 자기 험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소리로밖엔 안 들렸어요. 도대체 며느리를 뭘로 보고서는? 조금 마르시긴 했지만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자식들도 교육을 잘 시키셨는지 예의 바르게 보였고 다들 직업도 선생님,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셨죠. 그걸 보고 솔직히 말하자면 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집안으로 들이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속이고 여우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은요. 새어머니 되실 분께서 참 좋은 분이라 저희도 마음이 놓인답니다. 조신하시지, 요리 잘하시지, 살림 잘하시지, 이해심 많으시지.
이런 분이라면 외롭게 사신 아버지가 의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버지가 울적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어머니 만난 후부터는 저희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저희에게는 고마운 분이세요. 도대체 뭘 받길래 저렇게 칭찬을 하나 싶었는데 얌전한 현모양처 흉내를 내고 있는 지금 제 앞에 시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이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식사를 하다가 화장도 고칠 겸 화장실로 가는데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 전화했어? 나 어머님 상견례 중이라 못 받았네. 왜? 무슨 일인데? 도희야, 혹시 시댁에 금전적으로 문제 있니? 금전적으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실 엊그제 사돈께서 전화를 주셨거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 사실 그동안 찔끔찔끔 돈을 빌려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액수가 좀 커서 네 시댁에 무슨 문제 있나 하고.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에게 빌려달라고 했던 5천만 원은 혼수로 해가겠다던 5천만 원에서 저희 부부가 해드리는 3천만 원을 뺀 금액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시어머니는 저희가 해주지 않는 돈을 친정 엄마에게 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동안 한 번씩 돈을 빌려 가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를 빌려줬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빌려준 돈만 1,700만 원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엄마의 비상금으로 돈을 빌려준 거였다고 했어요. 나도 사돈끼리 돈 거래하는 게 좋지 않아서 몇 번 빌려주고 거절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지금 그 돈 없으면 경찰한테 잡혀가요. 이렇게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니? 그러면서 석 달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갚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너 시어머니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뭐 시간이 또 오래 지나니까 받을 마음도 점점 사라지기도 했고. 이번에는 정중히 거절을 하니까 사돈이 돼서는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면서 내게 욕 비슷한 걸 하시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아유 내가 놀래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그래서 너한테 혹시 해코지라도 할까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좀 도와주려고 전화했어. 엄마의 전화를 끊은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고 했고 괜히 제 귀에 들어가면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조용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났어요. 지금까지 돈을 빌려준 은혜도 모르고 엄마가 정중하게 거절하니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까지 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분노로 인해 얼굴이 벌개진 전 여우짓하며 순진한 척, 착한 척, 다정한 척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어떻게든 지금까지 저와 제 친정 엄마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갚아주고 싶었어요. 상견례 장소로 가니 여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더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줍게 웃고 있었고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깨부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사돈분들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니 모든 이가 얼굴을 굳히고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 여기 계신 어머님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어머님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어머님을 제가 소개해 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들은 웃으면서 그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요. 먼저 저희 시어머니는 이렇게 조신하고 착하고 이해심 많게 보이시죠? 이것 다 본인들 마음 사려고 연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연기라고요. 감쪽같이 속으신 거라고요. 그러자 상견례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얘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그만하지 못할래?
그리고 이분은 워낙 거칠고 사나워서 폭력은 물론 명예훼손으로 교도소는 가지 않으셨지만 벌금까지 냈던 전과 출신 제 어머님이십니다. 참 멋지시죠? 이 얘기를 들으니 남편도 제 손을 붙잡고 힘으로 제지를 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았어요. 당신들 저희 어머님 모시고 살면 돈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일도 안 하시지 놀고 먹으면서 저희 몰래 사채 카드 대출 받아서 저희가 갚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제까지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한 정말 양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4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걸 한이 맺힌 듯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안 장남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런 결혼을 못 시킨다면서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말을 했고, 그 여동생이라는 분도 그쪽 아버님에게 가서 손을 잡더니 어서 가자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아버님도 똥 씹은 표정을 하며 시어머니를 한 번 보고는 가버리셨고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라고 하시면서 시모는 식탁에 있던 음식들을 다 던지고 깨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엄마 이제 노후에 편히 살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그 모습에 화가 났던지 또다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다시 내게 손찌검을 하다니. 모든 전후는 생각도 안 하고 또다시 내 뺨을 때리고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지금 또 손찌검을 했다 이거지? 예전에 나한테 한 번만 더 손찌검하면 내가 분명 이혼한다고 했지? 당신 나와 했던 약속 지켜야 할 거야. 그리고 어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안 빌려줘서 화를 내고 욕까지 한 사람이 당신 어머님이야. 그런 어머님 모시고 평생 잘 살아봐. 이젠 당신하고 난 끝났어. 라고 말하고는 전 그곳을 혼자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 이유는 양육권 때문이었죠.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밖에 없었지만 집은 어차피 제 명의이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에게도 결혼하면서 이바지한 게 있다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군요. 어쩜 뻔뻔한 게 시어머니를 꼭 닮았는지 이제 남편하고 막장으로 다다르니 제가 정말 왜 진작 이혼을 결심 안 했는지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는 다 자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싹싹 빌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건 이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번 주까지 당장 짐 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불러서 강제로 어머니 물건들 소각해버릴 테니.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말을 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와버렸네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시어머니의 비굴한 모습을 보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았네요. 그 이후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인지 양육권 때문에 이혼 소송도 석 달이 넘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 사람들이랑 사는 것보다 남은 인생 우리 딸만 바라보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 40도 안 된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모는 가끔 저와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요. 이제야 우리 소중함을 알겠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그 사람들을 볼 이유가 없겠죠. 딸은 자기 자식이니 법적으로는 언젠가는 보여줘야 하겠지만 앞으로 애비 노릇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니 매일같이 술만 마시다 곱창집도 지금 닫았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요즘처럼 힘들수록 잘 이겨내시고 다시는 후회할 짓 안 하고 살겠습니다. 제 스스로 약속을 다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